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원이라는 글자. 이 이름이 언제부터 우리의 돈을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거대한 세계관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엽전이 구르던 조선시대를 지나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온 이 짧은 이름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폐의 진짜 뿌리를 찾아 깊은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갑에서 꺼내 쓰고 휴대폰 화면 속 숫자로 마주하는 돈의 이름 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원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 원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돈을 세는 단위를 넘어 우리 민족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 했던 의지와 동향의 깊은 철학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돈이란 곧 엽전이었습니다. 엽전은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둥근 모양의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상평통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돈은 잎사귀처럼 줄기에 매달려 주조되었다고 해서 엽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엽전의 모양입니다. 겉은 둥글고 속은 네모난 이 형태는 동양의 오랜 우주관인 천원지방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뜻입니다. 돈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를 담으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원이라는 단위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이나 전 혹은 문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원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인 광무 5년의 일입니다. 서기 1901년 2월 12일 고종 황제는 화폐 조례를 발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바로 화폐 단위를 원으로 정하고 그 아래 단위를 전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1원은 100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당시 서구 열강들이 사용하던 화폐 체계와 발을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조선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돈의 이름부터 새롭게 정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원이었을까요? 원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둥글 원자를 씁니다. 이는 말 그대로 둥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엽전처럼 가운데에 구멍을 뚫지 않고 속이 꽉 찬 둥근 형태의 서양식 금화나 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를 둥근 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이 둥근 모양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위안이라고 불렀고 일본은 엔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둥글다는 의미의 한자에서 유래한 이름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족 고유의 발음인 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발행하려 했던 원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주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용산에 전환국을 설치하고 최신식 기계를 들여와 근본 위제에 기초한 화폐를 찍어내려 했습니다. 금을 기준으로 돈의 가치를 정하는 근본 위제는 당시 선진국들이 사용하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 유통함으로써 외세의 경제적 침탈을 막고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인정받고자 했던 뜨거운 열망이 원이라는 이름 속에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원화의 탄생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1은행이 발행한 지폐가 조선 땅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우리만의 돈인 원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1902년에는 일본에서 은화 100만 원어치를 들여오고 인천 전환국에서 직접 돈을 찍어내며 경제 주권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새로 만들어진 원화 동전에는 대한이라는 국호와 함께 용 문양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황제의 나라로서의 권위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원이라는 이름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발음의 변화입니다. 원래 한자 발음으로는 원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오랫동안 양이라는 단위가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화폐 개혁을 추진하고 신식 교육이 보급되면서 원이라는 단어는 점차 대중의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둥글어서 모나지 않고 어디로든 잘 굴러간다는 의미의 원은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는 한국인의 정서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또한 원이라는 이름은 한글의 우수성과도 연결됩니다. 복잡한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로 원이라고 적기 시작하면서 화폐는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사용하는 가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거치며 우리 돈의 이름이 잠시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우리가 가장 먼저 되찾아온 것은 바로 이 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1,000원, 5,000원, 만원이라는 부름 속에는 100년 전 이 땅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고민과 동양의 우주관, 그리고 독립된 경제체제를 갖추려 했던 국가의 의지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나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얼굴이며 역사의 집약체입니다. 원이라는 짧은 외마디 이름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둥근 하늘을 담고자 했던 마음과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 했던 대한제국의 꿈이 담긴 원. 이제 여러분은 돈을 쓸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숭고한 탄생 비화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이 이름에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름을 넘어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기호를 갖게 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어 알파벳 W 위에 가로로 줄이 그어진 독특한 기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화폐 단위인 원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단순히 원이라는 글자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돈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 했던 치열한 고민과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호가 공식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전인 1962년의 일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바로 화폐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1962년 6월 10일 정부는 긴급 통화 조치를 발표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환이라는 단위를 폐지하고 다시 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우리 화폐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상징 기호가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기호들을 살펴보면 미국 달러는 S제주를 그었고 일본 엔화는 Y제주를 그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대한민국 원화만의 고유한 문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WJ 가로줄을 그은 지금의 기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왜 알파벳 위에 가로줄을 긋느냐는 것입니다. 전 세계 화폐 기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로줄이나 세로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문자나 숫자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알파벳 W라고만 적어두면 그것이 수량을 나타내는 기호인지 아니면 돈의 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그어 이것은 일반적인 글자가 아니라 가치를 지닌 돈의 단위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화폐는 한 나라의 경제적 신뢰를 상징합니다. 가로로 곧게 뻗은 줄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경제적 평온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돈의 가치가 제멋대로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설계된 디자인인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위조 방지입니다. 과거에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던 시절에는 숫자나 글자를 고쳐 쓰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알파벳 위에 가로줄을 그어두면 그 위에 다른 글자를 더 쓰거나 변조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아주 작은 선 하나에도 경제 범죄를 막으려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기호가 우리 컴퓨터 자판과 맺고 있는 묘한 인연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문서의 경로를 표시할 때 나타나는 역슬래시 모양이 한국어 자판에서는 원화 기호로 보이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는 초기 컴퓨터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자 번호 체계인 아스키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 126개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만의 고유한 기호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슬래시가 들어있던 자리에 한국은 우리만의 화폐 기호인 원 표시를 넣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번호의 신호가 입력되어도 한국어 설정이 된 컴퓨터에서는 원화 기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우리 화폐의 정체성을 기술적으로도 확보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화 기호는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W라는 글자는 아래가 뾰족하고 위가 넓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가로줄을 그음으로써 시각적인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이는 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유통되어야 한다는 공정함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엔화 기호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가로줄을 한 줄 혹은 두 줄로 사용하며 차별화를 두어 대한민국만의 독창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대한민국 원화를 영문 석자인 KRW로 표기하고 기호는 지금의 W 모양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영수증이나 가격표에서 마주하는 이 작은 기호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화폐 중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기호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엽전에 둥근 모양의 우주를 담았듯 현대의 우리는 이 짧은 W자 기호 안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부심과 미래를 향한 성장의 의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이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적혀 있는 원화 기호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호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화폐 개혁의 혼란을 견뎌내며 만들어낸 소중한 유산이며 우리가 앞으로 더 큰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의 상징입니다. W자를 가로지르는 그 고든 선은 우리 경제가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표시 하나가 우리 지갑 속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쓰는 돈 한 푼의 무게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화폐 단위가 바뀌던 화폐 개혁의 시기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이름이 우리 곁으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전쟁의 포화와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 역동적인 과정은 단순히 돈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의 경제를 다시 세우려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이야기는 해방 직후인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찾아온 기쁨도 잠시 우리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우리 땅에는 일본이 남기고 간 돈과 새로 발행된 돈이 뒤섞여 유통되었고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배로 뛸 만큼 불안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평소 우리가 쓰던 조선은행권 지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어 시중에 뿌리면서 우리 화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950년 8월 28일 제1차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한국은행권 지폐를 새로 발행하여 기존의 조선은행권과 1대1로 교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남발한 위조 지폐를 무력화하고 우리 정부가 발행한 정당한 돈만 유통되게 하려는 긴급 조치였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교환 작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국가가 보증하는 우리만의 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쟁 복구를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1953년 2월 15일 정부는 다시 한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제2차 화폐 개혁입니다. 이때 도입된 단위가 바로 환입니다. 기존에 쓰던 원이라는 단위를 버리고 환으로 바꾼 것인데 그 교환 비율은 무려 100대 1이었습니다. 즉 예전의 100원이 새 돈 1환이 된 것입니다. 화폐 단위에서 공 2개를 떼어냄으로써 지나치게 커진 돈의 숫자 단위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환이라는 단위는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약 9년 동안 우리 삶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며 몇 환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시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의 시대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물가는 불안했고 사람들은 현금보다는 쌀이나 금 같은 실물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1962년 6월 10일 대한민국 경제사의 물길을 바꾼 제3차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아침 8시를 기해 환 단위를 폐지하고 다시 원으로 돌아간다고 정역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10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10환이 1원이 된 것입니다. 이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단위 변경을 넘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지하 자금을 끌어내어 국가 산업 발전의 종잣돈으로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삼엄하고 긴박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은행에 신고하고 새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했고 일반 서민들은 당장 창어리를 살 돈이 없어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시중에 숨어있던 거액의 현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정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쓰는 원이라는 단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자로 둥글 원자를 쓰던 과거와 달리 이때부터는 한글로 원이라고만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화폐의 독자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만 원을 지불해야 했던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세 차례의 뼈아픈 개혁을 거치며 비로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화폐 개혁은 단순히 종이돈의 모양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우리 경제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는 약속이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체질 개선의 과정입니다. 환에서 원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했던 혼란과 고통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갑 속에서 무심히 꺼내는 10,000원짜리 한 장에는 이처럼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돈을 지키려 했던 절박함과 공웅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눈물겨운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원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되찾은 경제적 주권의 상징입니다. 수천 배, 수만 배로 뛰는 물가 속에서도 우리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인자하게 웃고 있거나 위험 있는 표정을 지은 위인들의 얼굴입니다. 1,000원권의 퇴계 이황, 5,000원권의 율곡 이이, 10,000원권의 세종대왕, 그리고 50,000원권의 신사임당까지 우리는 이분들을 매일 만나지만 왜 하필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돈의 얼굴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지폐 속에 숨겨진 정교한 장치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폐 속 인물들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했던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고도의 설계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지폐에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의 일입니다. 초기에는 당시 대통령의 초상이 담기기도 했으나 화폐 개혁을 거치며 국민적 존경을 받는 역사 속 위인들로 교체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물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당시 정부는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학문적 성취가 높은 유학자들과 나라를 구한 영웅, 그리고 성군으로 칭송받는 임금이 지폐의 주인공으로 낙점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 속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많은 분이 왜 구국의 영웅이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에 계시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할 당시에 100원은 지금처럼 가벼운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돈이 바로 100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장군이 국민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준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경제의 최전선을 수호한다는 상징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에는 500원권 지폐에도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0원권의 주인공 퇴계 이황은 한국 유학의 거두로서 도덕과 인격을 중시했던 우리 민족의 선비 정신을 상징합니다. 지폐 뒷면에는 그가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원의 정형이 그려져 있어 그 학문적 깊이를 더해줍니다. 5000원권의 율곡이인은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하며 나라의 앞날을 내다본 성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5000원권 뒷면에 그려진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아들인 이이의 지폐에 어머니의 작품이 함께 실려 있어 가족의 화목과 교육의 중요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10,000원권의 세종대왕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성군입니다. 세종대왕은 1973년 10,000원권이 처음 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높은 고액권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10,000원권을 최고 권액으로 정하며 세종대왕을 모셨습니다. 지폐 뒷면에는 혼천의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 그리고 일월오봉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꽃피웠던 과학기술의 발전과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부심을 집약해 놓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새롭게 등장한 50,000원권의 신사임당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폐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정 당시에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며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으나 현모양처라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예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신사임당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50,000원권은 노란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기존 지폐들과 확연히 구분되게 했으며 뒷면에는 매화와 대나무 그림을 넣어 고결한 선비의 기품을 표현했습니다. 지폐 속 인물들의 초상화에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놀라운 과학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물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아주 미세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복사기나 프린터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인쇄 기법입니다. 또한 지폐를 빛에 비추어 보면 왼쪽 빈 공간에 인물의 모습이 나타나는 수박문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께를 다르게 하여 만든 것으로 위조 지폐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인물의 눈동자나 옷깃 속에 아주 작은 글자로 한국은행이라는 문구를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인물 초상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지폐의 오른쪽과 왼쪽 가장자리를 만져보면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권종마다 이 점의 개수나 모양이 달라 손의 감각만으로도 이 돈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인물의 시선 방향 또한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위조를 시도할 때 인물의 표정이나 시선 처리가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사람의 눈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심리학적 원리를 이용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복제하기 어려운 각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왜 김구나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는 지폐에 없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는 화폐 인물을 선정할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모든 국민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 검증이 끝난 인물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폐 정면에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돈에 새겨진 인물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관을 매일매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인 셈입니다. 결국 지폐 속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아꼈던 위인들의 정신이 우리가 매일 쓰는 돈 한 장 한 장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받으며 단순히 물건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교한 암호와 숭고한 정신이 담긴 지폐의 얼굴들을 기억한다면 지갑 속의 돈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품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원화의 가치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경제 상황, 특히 미국 달러와 우리 돈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지갑 속 1,000원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 돈 몇 원을 줘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맥박과도 같습니다. 우리 원화가 세계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지켜왔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인하게 성장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가슴 아픈 기록은 19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입니다.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우리 원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1달러를 얻으려면 우리 돈 800원 정도만 있으면 됐는데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자 그 가격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외국에서 기름이나 밀가루를 사 와야 하는 기업들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고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원이라는 이름이 세계 시장에서 신용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인만의 저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우리 국민은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돌반지와 금부티들을 기꺼이 나라에 내놓았습니다. 이 금들은 외국에 팔려 달러로 바뀌었고 부족했던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 돈인 원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쳤다는 사실에 전 세계 투자자들은 감동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원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거래되는 화폐로 복귀했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일 때보다 1,3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값이 비싸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을 만드는 밀가루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값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파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화와 달러의 줄타기는 누군가에게는 시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며 대한민국 경제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1,300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외환보유고라는 든든한 방패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 때 달러가 없어 고생했던 기억을 교훈 삼아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달러를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져 원화 가치가 제멋대로 요동칠 때 이 방패를 사용해 우리 돈의 가치를 방어합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원화는 웬만한 국제적 풍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가끔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화폐의 이름은 그대로 두되 숫자 단위만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이제는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까지 숫자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가격표를 바꿔야 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원화가 담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는 이제 전 세계 외환거래 시장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달러나 엔화 없이는 해외여행도 무역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세계 곳곳의 공항 환전소에서 우리 원화를 직접 현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우리 원화 가치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강대국들의 통화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원화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달러와 1300원 사이의 숫자는 단순히 돈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영화와 음악을 사랑할수록 우리 원화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지갑 속의 지폐 한 장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끈을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화가 나아갈 길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기축 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믿고 쓰는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던 우리 경제의 역사처럼 원화 역시 앞으로 다가올 어떤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심장박동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숫자로 확인하는 환율의 변화는 우리가 세계 속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주고받는 지폐를 흔히 종이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지폐는 나무로 만든 종이가 아닙니다. 만약 지폐가 일반적인 종이였다면 주머니에 넣은 채 세탁기에 돌렸을 때 형체도 없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폐의 생애는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화폐본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우리 경제의 혈액인 돈을 찍어냅니다. 지폐의 주원료는 목화에서 뽑아낸 면섬유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젖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질긴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한 장의 지폐가 탄생하기까지는 수십 단계의 정교한 공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는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지폐 한 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권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만드는데 그 가치의 10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수 제작된 종이에 위조 방지를 위한 은선과 홀로그램을 넣고 수만 톤의 압력으로 무늬를 찍어내는 요판 인쇄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지폐 특유의 오목볼록한 촉감이 만들어집니다. 조폐공사 안에서는 아주 작은 파지 한 조각조차 함부로 버리지 못할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완성된 지폐는 엄격한 검수를 거쳐 한국은행 금고로 옮겨지고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칩니다. 세상에 나온 돈은 저마다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이는 지폐는 시간이 흐를수록 닳고 오염됩니다. 보통 1,000원권이나 5,000원권처럼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는 낮은 단위의 지폐는 수명이 20개월에서 30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반면 지갑 속에 소중히 보관되는 경우가 많은 5만 원권은 수명이 15년 이상으로 훨씬 깁니다. 지폐가 너무 낡아 더 이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화폐의 환수라고 부릅니다. 은행은 돌아온 돈 중에서 깨끗한 돈은 다시 시중으로 보내고 너무 낡은 돈은 폐기 처분합니다. 돈의 마지막 모습은 생각보다 허무합니다. 수명을 다한 지폐들은 커다란 기계 속으로 들어가 국수 가락처럼 잘게 잘립니다. 이렇게 잘린 폐지폐들은 과거에는 단순히 매립되거나 소각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잘게 부순 지폐 가루를 압축하여 건물 바닥에 까는 건축용 보드를 만들거나 농가의 퇴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썼던 돈이 건물의 뼈대가 되거나 농작물을 키우는 거름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셈입니다. 매년 이렇게 폐기되는 지폐의 양은 5억 장이 넘으며 그 무게만 해도 2,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지폐뿐만 아니라 동전의 생애도 흥미롭습니다. 동전은 지폐보다 훨씬 긴 30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전을 만드는 재료인 구리와 니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1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전을 만드는 재료를 더 저렴한 금속으로 바꾸거나 크기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집안 구석구석 잠자고 있는 동전을 다시 시중으로 끌어내기 위해 매년 동전 교환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새 돈을 찾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명절을 앞두고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려 빳빳한 신권을 찍어냅니다. 은행 창구에는 새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섭니다. 헌돈도 가치는 똑같지만 새 마음으로 정성을 전하고 싶은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담긴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발행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깨끗한 헌돈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실수로 돈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에 타거나 찢어진 돈도 남은 면적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으면 전액을 새 돈으로 바꿀 수 있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돈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억 원어치의 돈이 부주의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두었다가 곰팡이가 피거나 세탁기에 넣고 돌려 훼손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돈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쓰는 화폐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길과 국가의 자본이 투입된 결과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면섬유의 씨앗에서 시작해 정교한 인쇄 과정을 거쳐 우리 지갑 속에 머물다 결국 건축 자재로 돌아가기까지 돈은 대한민국 경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가치를 전달합니다. 지폐가 닳아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돈을 아껴 쓰고 소중히 다루는 마음가짐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뢰의 증표입니다. 조폐공사의 엄격한 보안 속에서 태어나 한국은행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돈의 일생은 국가 경제 시스템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화폐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능력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낡아서 잘려나가는 지폐 한 조각에도 우리 국민의 땀방울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매개체입니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직접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는 문화가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정성스럽게 적은 이름과 함께 하얀 봉투에 담긴 현금을 건네는 것이 가장 큰 예의이자 깊은 정으로 통합니다. 이러한 한국인만의 독특한 봉투 문화 뒤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상부상조의 정신과 동양의 깊은 철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서 봉투를 내밀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얼마를 넣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국인들만이 지키는 아주 흥미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3만 원, 5만 원, 7만 원처럼 홀수 단위로 돈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음양오행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홀수는 양을 상징하고 짝수는 음을 상징합니다. 양은 생동감과 기쁨, 그리고 밝은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홀수 금액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10만 원은 짝수이지만 숫자 10이 꽉 찬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봉투 속 액수 하나에도 상대방의 앞날에 밝은 기운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봉투 문화의 뿌리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와 두레라는 공동체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혼례를 치르거나 상을 당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를 한 가정이 감당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쌀이나 옷감 혹은 노동력을 보태어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현금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 바로 축의금과 조의금입니다. 즉, 우리가 건네는 봉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당신에게 큰일이 생기면 나도 기꺼이 돕겠다는 약속이자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사회적 보험인 셈입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세뱃돈 문화에도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세뱃돈으로 돈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정월 초하루에 세배를 온 아이들에게 떡이나 과일 혹은 덕담을 적은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현금으로 세뱃돈을 주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복을 불러온다는 믿음과 함께 아이들이 경제적인 독립심을 키우길 바라는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세뱃돈이라는 형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돈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확실하게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유교 사회에서 선비들이 재물을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전통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족과 이웃이 굶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돈을 건네기보다 하얀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건네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주는 사람은 생색내지 않고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한국인 특유의 세심한 배려가 봉투라는 가림막을 만든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서로 계산대를 향해 달려가며 내가 내겠다고 다투는 풍경 또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신기한 한국만의 문화입니다. 서구에서는 자기가 먹은 만큼만 내는 각자 부담 문화가 당연시되지만 한국에서는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곧 상대에 대한 존중이자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골든벨을 울린다거나 회식비를 쾌척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노력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봉투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얀 봉투 대신 예쁜 그림이 담긴 모바일 봉투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돈을 매개로 한 한국인의 관계는 단순히 채무와 채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빚어낸 독특한 예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봉투에 넣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유하는 수천 년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수의 기운을 빌려 복을 빌어주고 쌀 한 톨을 나누던 조상들의 정을 기억하며 이웃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합니다. 돈은 차가운 금속이나 종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국인의 손을 거쳐 봉투에 담기는 순간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를 머금게 됩니다. 원이라는 단위 뒤에 숨겨진 진짜 뜻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둥글게 이어주는 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봉투 문화를 통해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에서 빳빳한 종이돈을 꺼내어 그 질감을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며 물건을 사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고 종이돈 대신 화면 속의 숫자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이 사라지는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현금을 내면 오히려 거스름돈이 없어 당황해야 하는 풍경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결제 수단이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원화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엽전을 꾸러미로 묶어 다니던 시절에서 지폐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처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1962년 화폐 개혁 이후 우리 곁을 지켜온 종이돈은 이제 점차 박물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전체 결제 금액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0% 이상의 거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 신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빠른 적응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미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동전은 제조 단가가 비싸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교통카드나 앱에 적립하는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가 한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진짜 디지털 원화가 탄생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 원화가 정착되면 우리 삶은 더욱 투명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고 운반하고 낡은 돈을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금이 오가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화폐 개혁을 하지 않아도 고액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환전의 번거로움 없이 우리 원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그릇은 종이에서 데이터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디지털 소외계층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에게 현금이 사라진 세상은 커다란 장벽과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나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는 할아버지들에게 종이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돈이 숫자로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돈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안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종이돈은 불에 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내 손에 실물로 존재하지만 디지털 돈은 해킹이나 전산 오류 한 번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강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원화의 가치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국민들은 안심하고 종이돈 없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만지는 감각 대신 숫자를 읽는 감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기쁨 대신 부모님이 앱으로 보내준 숫자를 보며 경제관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원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신뢰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 원화는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더 큰 경제 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진화 과정입니다. 결국 미래의 원화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지갑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 손안의 기기가 나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전달해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돈의 형태가 엽전에서 종이로 그리고 다시 숫자로 바뀐다 해도 그 본질은 결국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서로를 믿으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한원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종이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원화 기호 속에 담긴 그 고든 선처럼 미래의 디지털 원화 역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고든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돈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며 숫자로 쓰여 나갈 더 크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도 원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찬란한 경제 강국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원이라는 이름의 역사는 어떠셨습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숫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 짧은 한 글자 속에 대한제국의 눈물, 어린 독립의지부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부모님들의 땀방울, 그리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의 비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갑에서 무심히 꺼내던 지폐 한 장, 동전 한 잎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품격이자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긍지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역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든 원화 한 장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게 해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폐의 자부심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